우리 모두 타이타닉에 나오는 잭과 로즈의 가슴 아픈 작별을 보며 울었죠? 스포일러 죄송해요. 하지만 이 유명한 배의 침몰에 얽힌 실제 이야기는 그 못지않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셉 라로슈는 1886년 아이티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는 자수성가한 여성이자 존경받는 상인이었습니다. 삼촌은 아이티의 국가원수였죠. 조셉은 프랑스어, 크리올어, 영어에 능통했습니다. 15살의 조셉은 자신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티에는 공과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 여정에는 무려 83일이 걸렸어요. 아직 학생이었던 조셉은 파리 교회에서 멘토를 통해 줄리엣을 만났습니다. 둘은 곧 친구가 되었고 더 큰 관계로 발전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조셉은 인종차별 때문에 학업을 마친 후에도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똑똑한 청년은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점점 더 늘어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곧 셋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IT에 있는 삼촌은 조셉이 수학과 교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셉의 어머니는 아들과 가족이 IT에 살게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그녀는 리 유니언 선물로 프랑스 정기선 라 프랑스의 1등석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객선에는 부모와 자식을 분리해서 식사하는 이상한 규정이 있었어요. 라로슈 부인은 어린 자식들을 바다 건너 여행길에 두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프랑스호의 1등석 티켓을 RMS 타이타닉의 처녀 항해에 탑승할 2등석 티켓과 교환하기로 결정했어요. 타이타닉호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가족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보였던 거죠. 그들은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인 IT로 바로 갈 수 있는 다른 배로 갈아탈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1912년 4월 10일 쉘브르에서 타이타닉에 탑승했어요. 그들은 3일 동안 호화로운 객실, 식당, 도서관, 2등석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3개의 야외 산책로 데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타이타닉의 마지막 기항지인 아일랜드 퀸스타운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숙소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선실에는 2개의 침대와 막내를 위해 침대로 전환할 수 있는 소파가 있었거든요. 이 가족은 파리에서 함께 여행한 좋은 동료 승객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기내의 프랑스인들이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 함께 여객선 갑판에서 시간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 가족이 차가운 시선이나 가십 등을 많이 겪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했죠. 4월 14일 밤 흥미진진한 여정이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타이타닉의 무선 통신사들이 인근 선박으로부터 유빙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전속력으로 계속 전진했어요. 타이타닉의 선체가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약 595km 떨어진 곳에서 빙산과 충돌한 것은 오후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거의 침몰할 수 없는 이 배에는 구명 보트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승객 2,200명 중 절반 정도만 탑승할 수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구조선인 카르파티아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줄리엣이 나중에 회상한 내용으로는 한 승무원이 라로슈 가족을 깨워 구명보트로 데려갔습니다. 줄리엣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승무원들은 구명보트에 탑승할 때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줄리엣은 나중에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끔찍한 패닉 상태가 시작됐다고 기억했어요. 어느 순간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큰딸을 끌어내어 심연에 던져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같은 공허 속에서 딸과 다시 만났어요. 이제 임신한 줄리엣과 두 딸은 14번 구명보트에 자리를 잡았지만 보트가 바다로 내려가는 동안 조셉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어요. 조셉은 줄리엣에게 코트가 필요할 거라며 자신의 코트로 감싸주었고 다른 구명보트를 타고 뉴욕에서 줄리엣과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5살의 조셉 라로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몇 시간 만에 타이타닉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거의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셉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줄리엣과 소녀들은 몇 시간 후 쿠나드 여객선 카르파티아호에 의해 구조된 700명의 생존자에 속하게 됐어요.
뉴욕에 도착한 그들은 조셉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조셉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줄리엣은 영어도 모르고 돈도 배와 함께 사라진 후라 미국에서 3주쯤 겨우 버티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셉의 삼촌은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 없었어요. 타이타닉 참사 4개월 후 다른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1912년 12월 줄리엣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조셉이라고 이름 붙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타이타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45년 타이타닉의 한 역사협회의 한 회원이 루이스를 인터뷰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라로슈가의 아이이자 침몰 사고의 마지막 프랑스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어요. 이 이야기는 몇몇 연극과 기사에 영감을 주었지만 다른 승객들의 이야기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노부부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장면은 이시도르와 아이다 스트라우스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뉴욕에서 만나 5년 후 결혼했습니다. 이시도르는 형과 함께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은 메이시스의 유리 제품 부서로 성장해서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됐어요. 이시도르와 아이다는 뉴욕에서 부와 자선 활동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912년 부부는 뉴욕의 겨울을 피해 유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된 때였죠. 4월 초 부부는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독일의 대형 여객선을 타고 여행했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호화 여객선인 RMS 타이타닉에 대한 사람들의 과대 광고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꼭대기에 있는 1등석 개인 스위트룸에 묵게 됐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목재 판넬로 가득 찬 홀에서 라이브 오케스트라 앞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14일 밤 그들은 약간의 떨림을 느낀 후 개인 스위트룸을 나와 승무원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모두가 다시 배에 오를 때 패스가 필요하니 패스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8번 구명보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67세였던 스트라우스 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그는 아직 여자를 희생시킬 만큼 늙지는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남겨지지 않도록 기다리고 싶어 했죠. 아이다의 도우미 엘렌 버드는 구명보트에 타기 전에 망설였지만 아이다가 그녀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다는 남편을 침몰하는 배에 두고 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죠. 더는 필요 없다며 자신의 아름다운 밍크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도우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시도르는 아이다를 설득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 남았어요. 살아남은 1등석 승객 중 일부는 나중에 갑판에서 손을 잡고 평화롭게 서서 기다리던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